5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인간이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생산력이 확 올라가죠. 자기 재산이 자기 피를 가진 자식한테 가야 된다는 은나라로 진입합니다. 갑골문이에요. 통치자가 행위하기 전에 점을 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하느님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천명이 달라진 것을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개념.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뭐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불편한 점 있으셨어도 뭐 제가 해결해 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번 시간에 전전번 시간이죠. 우리가 인문학은 그냥 이렇게 학적 체계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의 활동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그 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배운다는 거죠. 배운다는 거예요. 자, 배우는 것의 원초적인 의미는 뭘까요? 배우는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배울 학 할 때 그 학이라는 글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울 때는 항상 뭐 따라 해보죠. 모방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학을 한다, 배운다고 할 때는 항상 그 모방의 대상을 놓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우리가 모방하려는 그 대상, 그 모델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우리 이전에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었죠.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는 하나의 이론 체계로 놓고 그것을 따라서 해보는 것. 이것이 이제 학한다, 배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배움의 대상을 만드는 사람이 인류겠어요? 그것을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인류겠어요? 만든 사람이 인류죠. 배우는 것은 결국 이류예요. 배우는 건 이류예요. 배우는 것으로만 있는 거는 그냥 이류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는 계속 인류로 살겠다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한번 인류가 돼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류로 돼보려고 하는 그 다리를 그 건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이 아니라 이게 부사를 제가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자주 자기가 만든 도구로 전락해요. 모방의 과정 속에서 창조의 동력을, 창조의 자극을, 인류의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뭐냐? 인문학이 지향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인문학적 통찰이라는 거죠. 공자는 학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비판합니다. 학이 아니라 활동해야 된다. 이 길이 노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열려질 것이다. 공자는 학을 강조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첫 글자가 학이에요. 뭐 아닙니다, 자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학이죠. 학이라는 글자, 자활, 학이, 시습, 학. 두 번째 나온 글자는요, 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습이죠. 습. 학과 습이 논어의 첫 대목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
논어 전체를 지배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학과 습은 뭐예요? 모방해서 반복 훈련한다. 모방해서 반복 훈련한다. 그런데 공자가 모방해서 반복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한 건 아니죠.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 당시 공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서 최고의 경전, 최고 수준 높은 그 이론서, 철학서는 뭐냐면은 시경이었어요. 시경.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 300편을 다 외워도 나가서 정치 현상에서 조그만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거 어디다 쓰겠느냐? 어디다 쓰겠느냐? 공자는 학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자는 학으로 구성된 이 체계가 문화나 배우는 사람들을 개방적 태도에 결국은 개방적 태도에 놓을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죠. 공자가 지향하는 것은 학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창조적인 그 원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공자는 믿었지만 그 학이란 것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는 한 그렇게 가는 길은 막막했다. 그러니까 노자가 비판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첫 글자는 뭐예요? 도죠. 도. 도덕경에 나오는 첫 글자는 도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요. 노자가 공자를 비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학일익. 학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보태는 일이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강화하는 일이다. 위도. 도를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방식을 따라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손, 날마다 조금씩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자기의 신념 체계를 줄이고 해서 약화시킨다는 거죠. 약화시켜서 자기를 무한한 개방성 속에다가 놔둬라. 그것이 노자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인문학이라는 것은 학이 아니라 활동이어야 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 활동이란 건 뭐냐? 바로 자기를 경계에 세우는 일이에요. 개방성을 감당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길이 노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열려질 것이다. 자, 헤겔이란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철학은 시대의 아들이다. 모든 철학은 시대의 아들이다. 어떤 철학도 모두 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인간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편적인 믿음 체계, 보편적인 이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공자를 공부한 사람은 이 시대의 문제를 다 공자가 해결해 줄 것 같이 믿지만 착각이에요. 노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노자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말하지만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철학을 이해하는 일은 어떤 시대에서 그런 철학이 나왔는가 이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모든 문제를 공자가 해결할 수 있다. 미래는 공자를 통해서 가야 된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모든 문제는 노자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 미래는 노자가 다 답을 줄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자는 언제 나옵니까? 오늘 또 노자 안 나올 수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한테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노자가 등장했는가. 저는 이거를 제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텔레토비 교육법이라고 붙였어요. 지금 이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작가들이요.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노자는 언제 나옵니까? 노자는 언제 나옵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프로그램 제작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노자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노자를 안 하고 노자 이전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인문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 대한 연구를 인문학이라고 그런다죠.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인문학인데 노자는 어떤 무늬를 그리려고 했던 사람인가, 어떤 무늬 위에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 알아야 되느냐? 모든 철학은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철학을 이해할 때 그 철학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그런 말이 드러났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시대는 여기에 있는데 이 공부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계속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BC 5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변하고 있구나. 인간은 어떤 무늬를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한테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그 다음에 노자가 어떤 시대적 조건 속에 있었는가를 말을 해야 노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노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노자는 이런 사람이다. 노자는 저런 사람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뭐겠어요? 성경이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뭐겠어요? 그게 도덕경입니다. 그런데 도덕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물론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노자가 등장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학을 모방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자기 활동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 활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철학이 나왔다면은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 이런 철학이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철학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류에서 인류로 진입하는 거예요. 따라만 하고 살다가 한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창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인류로는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노자로 조금씩 가까이 가보죠. 오늘은 주나라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죠. 저는 그 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그 교육법이 이렇게 반복을 자주 합니다.
반복을 자주해요. 저는 이거를 제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텔레토비 교육법이라고 붙였어요. 텔레토비 아시죠? 텔레토비 보고 있으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주고 반복해주고. 그래서 제 수업 안에서 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복습 예습 안 하더라도 나하고 같이 수업만 하면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반복을 자주 해요. 제 특성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BC 50만 년 전 북경 원인에서부터 시작했죠. 자, 은나라 때까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그리는 인간의 무늬를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코드를 제시했죠. 그 4가지 코드가 뭐였어요? 첫째, 불.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기하학적 도형. 그 다음에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혈연.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느님, 상제. 확실히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학습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자, 불, 기하학적 도형, 그 다음에 혈연, 그 다음에 하느님. 이것이 지금 은나라 때까지죠. 불을 사용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뇌가 발달하고. 자, 그 불을 사용, 그 다음에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했다, 추상화를 그렸다 하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대상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 소하고 하나의 도형으로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이 능력이 없을 때는 이 소는 이 소대로 그리고 저 소는 저 소대로 그렸죠.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하나의 모양으로 모든 소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분류를 할 수 있게 됐죠. 분류를 한 다음에는 그다음 인간도 자기를 분류할 수 있게 됐죠. 인간이 그럼 무엇인가? 자, 이 분류는 뭐예요? 지속성을 가져야 되죠. 자, 인간이 하나의 다른 동물과 구분해서 인간이 분류가 된 다음에 이 분류가 계속 되기 위해서 그 매개를 뭐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 혈연으로 봤죠, 혈연으로 봤죠. 자, 그런데 이 혈연으로 보면 이제 인간들끼리 어떻게 자기의 존재적 의미가 전승되는가 하는 일관된 어떤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일관된 길이 그냥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큰 시스템의 지지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또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하느님이죠. 하느님. 자, 인간이 중국 역사에서 하느님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는 인간의 지위가 상승한 거예요, 하강한 거예요? 상승한 거죠. 왜? 인간 스스로를 이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권위자하고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범주가 뭐였어요? 중요한 거죠.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갈 때 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덕. 이 5가지 이 노선을 시간만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만약에 대답을 못 하신 분은 일어나서 세우게 할 거예요. 전국에 제가 다 알릴 겁니다. 텔레비전 방송하면. 자, 그러면은 덧까지 5가지 개념을 분명히 외우세요. 뭐예요? 불, 기하학적 도형, 혈연, 그 다음에 하느님, 그 다음에 덕. 자, 덕은 은나라 때 있었던 개념이 없었던 개념이에요. 은나라 때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주나라 때 와서 덕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왜 덕이라는 개념이 생기느냐?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결정했는데 하느님이 결정한 은나라가 멸망을 해버리고 하느님이 명령도 안 한 주나라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명령이, 하늘의 뜻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하느님 뜻이 강림을 하죠. 자, 이러면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힘의 대결 속에서 누구 힘이 조금 약해졌어요? 하느님 힘이 좀 약해졌죠. 누구 힘이 좀 강해졌어요? 그렇죠. 인간은 하느님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이 상승한 거죠. 그렇죠. 하느님은 그 대신 더 이상 멋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제 뭐예요? 자기가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게 됐죠. 이것이 덕이 추리하는 의미예요. 국가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거대한 중국 땅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정치 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봉건제라는 겁니다. 종법 제도라고 그래요. 조세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얼마나 공평하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그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해요. 두 나라 건국부터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미가 있으세요? 네. 제가 재미가 있습니다. 하는 내가 이렇게 재밌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주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인데 희씨성을 가진 씨족들이 중심 세력이 돼서 이제 건국을 하게 돼요. 희씨는 우리가 계지 비자 희씨 그 성이. 그런데 주나라는 건국을 하면서 은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선진적인 정치 구조를 만들어요. 그 선진적인 정치 구조가 뭐냐면은 봉건제라는 겁니다. 봉건제. 봉건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희씨가 중원을 장악해서 딱 그 국가를 만든 다음에 자기의 동성들, 같은 성을 가진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밖으로 외곽으로 땅을 나누어서 쪼개서 그 테두리를 바운더리를 정해줘요. 테두리를 정해주는 일을 봉이라고 그럽니다. 테두리 정해서 딱 담는 도구를 봉투라고 그러죠. 봉투. 그러듯이 이게 천자가 자기 동성 중에서 똑똑한 친구를 골라가지고 분봉을 해줍니다. 땅을 나누어서 봉해줘요. 분봉을 해주면은 분봉을 해준 그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후국이라고 그래요. 제후. 그러니까 위에서 천자가 여러 제후국들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면서 중국 천하를 장악합니다. 관리합니다. 이것이 은나라 때까지 없던 주나라에서 만든 새로운 정치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효율적이냐면은 영토를 확장하는 데 효율적이에요. 어디로 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부 모든 군대가 다 가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몇몇 제후들이 연합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방어하는 데도 효율적이에요. 어디서 적이 침입해 오면 다 가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몇 제후국이 가서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영토 확장이나 영토 방어, 그 다음에 거대한 중국 땅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정치 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봉건제예요. 그래서 봉건제인데, 봉건제는 뭐냐면은 봉건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를 종법제도라고 그래요. 종법제도라고 할 때 종은 종갓집 할 때 종자예요. 그러니까 은나라 때까지, 자 보세요. 우리가 혈연이라는 코드가 있었죠. 근데 혈연이라는 코드가 은나라 때까지는 북권, 아버지의 권위, 남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만 이 혈연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혈연이 나중에 주나라 때 오면은 국가 제도를 관리하는
기본 구조로 어떤 기본 그 장치로 쓰이는 거죠. 왜 봉건을 만들어냈는데 서양의 봉건은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충성심이 맺어지지 않아요. 중국의 봉건 제도는 그 충성심과 연합이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혈연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혈연에 대해서 왜 가치를 부여하느냐? 자기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이해할 때 혈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주나라 때 와가지고는 봉건 제도를 구성하는데 혈연을 기반으로 한 종국 제도로 정착을 시키죠. 그게 뭐예요? 천자는 제후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천자는 대종이 되고 종갓집이 되고 왜요? 제후들은 소종이 되는 거죠. 소종이 되는. 이게 국가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까 사회 시스템도 이렇게 되죠. 가족 시스템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제도는 뭐예요? 정법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혈연을 기초로 한 정법 제도가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 봉건제예요. 봉건제. 자, 국가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국가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에요. 돈이 제일 필요해요.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는 돈 걷는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어요. 돈 걷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너무 투박하게 들리잖아요. 그것을 국가는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조세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조세제도가 그 조세제도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얼마나 공평하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그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해요. 세금을 빼먹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한다. 아, 이 나라는 백성들이 나라를 아끼지 않구나 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를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세제도의 확립이죠. 조세제도. 이 조세제도가 잘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 잘 작동되느냐, 잘 작동되지 않느냐가 그 국가의 건강성을 표현하죠. 세금 잘 안 내는 사람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 높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나쁜 사람이에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있어요. 정전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전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전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전에서 일하고 싶어요. 모든 도덕은 이런 솔직과 진실성에 기반해야 돼요. 주나라는 봉건제라는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효율적인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죠. 그럼 이 정치 구조를 지탱시키려면은 이 정치 구조를 지탱시킬 어떤 재원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재정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전제라는 거예요. 정전제. 정전제 여기 나오죠? 저 우물정자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우물정자를 하루에 한 5번 이상 누르잖아요. 뭐 하고 우물정자 누르세요.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저 우물정자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배경으로 있는 게 땅이죠. 논 아니면 밭이죠. 이게 저게 사방, 이게 직사각형인데 이제 정사각형으로 해서 사방 1, 2, 사방 1, 2 되는 땅을
땅에다 우물정자를 써요. 그러면 땅이 몇 칸으로 나누어집니까? 진짜 굉장히 영리하신 분들이에요. 9칸으로 나누어지죠. 9칸으로. 9칸으로 나누어질 때 그 한 칸을 백무라고 그래요. 백무. 백무. 그러니까 900무로 나누어지죠. 900무로 나누어지면은 이 900무를 8가구가 900무를 8가구가 나누어서 사용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 집에서 한 칸씩 써요. 8가구가. 그러면 한 칸이 남죠. 한 칸이 남으면 그것을 공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8가구가 각각 갖는 거를 사전이라고 그래요. 사전. 그래서 정전제 초기에는 공전에서 모든 8가구가 일을 한 다음에 모여서 힘을 합쳐서 공전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전부 제후들한테 바치죠. 그것이 세금이었어요. 그리고 8가구는 각각 자기가 벌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전제 초기 모습은, 조세제도 모습은 8가구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수확을 한 다음에 그 수확물을 나라에 바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공전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전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전에서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분들이에요. 모든 도덕은 이런 솔직과 진실성에 기반해야 돼요. 모든 제도도 그렇습니다. 자, 사전에서 일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전제를 만들어 놓고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공전에서 먼저 일하고 지휘를 하게 할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맹자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동양 공전, 모두 힘을 합쳐서 공전에서 경작하고, 그 다음에 공전에서 해야 될 일이 마친 연후에 감히 자기 사적인 일을 하나. 그것이 별야이냐. 야인이라는 뭐냐. 야인이라는 것은 그 미개인. 이것이 미개인하고 구별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서 먼저 일하고 공전에서 나중에 일하면은 이거는 미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먼저 일하느냐로 평가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원래 자기 밭에서 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시경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야 공전에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사전에는 나중에 내려라. 이게 비도 공전에 먼저 내리고 사전에 나중에 내리는 비가 제대로 된 비예요. 그만큼 뭐예요? 공전에서 함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것이 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재정이 확보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게 몇백 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자, 주나라가 건국될 때 그 시기가 BC 1046년이에요. BC 1046년. 근데 BC 1046년에 주나라가 건국되는데 주나라는 둘로 나뉘어요. 서주와 동주로 나뉩니다. 서주와 동주. 자, 중국에서요. 중국의 왕조 앞에 서자가 붙을 때는 왕조가 굉장히 강할 때, 동자가 붙을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좀 헬렐해질 때예요. 이렇게 힘이 빠졌을 때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중국 사람들한테 제일 버거운 이민족들은 저 서북쪽 이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강했을 때는 서북적 이민족을 서북쪽으로 확 밀어서 올려붙일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도를 어디다 정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가본 서안에다 정합니다. 지금 호경도 서안 근처예요. 그러니까 서주는 호경이 수도일 때, 동주는 낙양이 수도일 때. 자, 서주 시대가 1046년부터 BC 771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770년부터 256년까지가 이제 동주가 되는 거예요. 자, 동주가, 그러면 771년 서주 시대까지 이때는 중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때예요. 춘추와 전국으로 나뉘어요.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농민들이 자유를 확보했어요. 자유를 확보했는데 이때 중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겨요. 중국 천하를 혼란 속으로, 거대한 변화 속으로 끌고 가게 돼요. 자, 서주 시대 이후에 동주 시대가 전개되는 그때가 BC 770년부터예요. BC 770년부터 256년까지 이때가 이제 동주 시대인데 동주는 두 시대로 나뉩니다. 춘추와 전국으로 나뉘어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그래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다 하려면은 동주를 둘로 나눠서 앞에를 춘추, 뒤에를 전국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를 써놓은 역사책 중에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을 사서 이제 춘추라고 그러고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을 따서 전국이라고 그래요. 야, 이 정도는 들으면 전부 기억이 다 되시죠? 이 정도 기억력은 우리가 서로 있다고 믿읍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공자와 노자를 할 거예요. 공자와 노자는 어느 때 시대 사람이냐면은 춘추에서 전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BC 456년 좌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춘추 말, 전국 초 사이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개념이 잡히시죠?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은 춘추 말, 전국 초 사이를 이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BC 1046년부터 BC 450년 좌우까지 하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한 600년이 흐른 거죠. 600년. 자, 600년. 그냥 그 이전까지 좀 덜 하면은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은 인간으로 사람들이 계속 공전에서 먼저 일하고 사전에서 나중에 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죠. 사전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공전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건 우리가 진실합시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힘을 합쳐서 나오는 소출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 세금량이 일정하겠어요? 일정하지 않겠어요?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진실하니까. 그 다음에 이 소출이 점점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전제를 한 500년 정도 유지하고 나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추세로 일정하지 않게 돼요. 줄어드는 추세로 일정하지 않게 돼.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추세로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나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을 일정하게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일정하게 집행하려면은 세금 내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세금 내는 제도를 바꿉니다. 그게 뭐냐? 초세무라는 세금으로 조세제도를 바꿔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세금 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경작을 한 그 소출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재정을 안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뭐냐면 세금 낼 양을 정해주는 거예요. 세금 낼 양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양을 얼마나 정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정해줬다. 자, 그러면 세금 제도 어떻게 돼요? 모두 힘을 합쳐서 일을 해가지고 나온 소출을 세금으로 낼 때하고 내는 것에서 일정하게 나라에서 정해준 양만 채우면 되는 방식으로 조세제도가 바뀌었죠. 그럼 뭐예요? 국가는 이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조세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농민들, 그때는 농민이라고 안 하고 소인이라고 그랬어요. 소인들, 노예이면서 하층민들. 그 소인들이 토지에 밀착하는 강도가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아니면은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은 소인들이 토지로부터 좀 더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아니면은 더 자유를 확보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 강압적인 교육을 시킬 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고 말할 때하고, 오늘 수학 산수는 2페이지만 풀어라. 학습지 2장만 해라.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할 때하고 학습지 2장만 하면 네 할 일 다 했다 할 때하고 자녀들은 어느 쪽이 더 자유스러울까요? 2장만 하라고 하면 자녀들. 그러면 2장만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뭘 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죠. 만약에 학습지 2장을 하는 것이 2장만 하게 하라.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쓰겠죠. 자기가 누나한테 대신 어떤 일을 해주고 누나한테 2장 풀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세금량을 일정하게 정해줄 때와 공전에서 나오는 일해서 거기서 소득을 내라 할 때하고 농민들, 소인들은 어느 쪽이 더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웅얼웅얼 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일정하게 정해줄 때죠. 일정하게 정해줄 때. 자, 일정하게 정해주면은 이제 농민들이 좀 더 자유스러워지죠. 자유스러워지면 농민들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쌀 10선, 네 8가구로 힘을 합쳐서 쌀 10선만 만들어내라. 그러면 저 각각 나눠서 얼마씩 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좋아, 그럼 나는 쌀 대신에 나는 뭐 다른 걸 낼 테니까, 다른 걸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쌀을 채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식들이 만들어지겠죠. 산업이. 이때 조금씩 상업이 만들어져요. 상업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농민들이 자유를 확보했어요. 자유를 확보했는데 이때 중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겨요.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철기가 발명돼요. 철기가 발명됩니다. 이 철기의 발명이 토지로부터 자유를 확보한 소인들이 소득을 더 올려주는 아주 적극적인 계기가 돼요. 철기가 발명되면서 생산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자유를 확보한 소인들 가운데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성장합니다. 새로운 계급으로 성장해서 이 세계를, 중국 천하를 혼란 속으로, 거대한 변화 속으로 끌고 가게 돼요. 철기의 발명이 중국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야기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노자 이야기 안 했다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